왜 하필이면 한국이에요? 갈 데도 얼마나 많은데요? 수학여행을 앞둔 중국 어느 외국어 고등학생들이 분노에 차올랐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으로 종착지를 정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도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와장창 깨져버렸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쭉 이어지는 그들의 시간은 감탄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표현해주세요. 저는 루하오입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창청 외국어 고등학교 3학년이죠. 저희 학교는 우한에서도 꽤 알려진 명문고예요. 그래서인지 친구들 대부분이 자부심이 강한 편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2024년 11월, 드디어 기다리던 해외 수학여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어요. 총 19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여행이었죠. 출발 전날 저녁 학교 대강당에서 단체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주의사항 설명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솔직히 김치도 원래 우리 거잖아. 제 옆자리에 앉은 장웨이가 말했습니다. 파오차이가 김치보다 훨씬 오래된 음식이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다른 친구인 리밍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BTS랑 김치 빼면 뭐 남아있겠어. 그것도 다 우리 문화 따라 한 거 아냐? 저도 그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쇼핑이나 하자. 어차피 한국은 우리를 다 따라하던 나라잖아. 그 순간 뒤에서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왕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선생님은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번 여행이 끝나고 너희들 말이 바뀔지 한번 보자. 왕 선생님의 말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 설마 며칠 가봤다고 생각이 바뀌겠어요? 그럼 내기라도 해볼까?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제안하셨죠. 장웨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한국 가서 감동받으면 선생님이 이기는 거고 별거 없으면 저희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자신이 넘쳤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에서 뭘 사올지, 어떤 아이돌 굿즈를 구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어요. 진짜 김치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어떡하지? 리밍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고 나오면 되지 뭐. 제가 대답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는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우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과 넓은 양쯔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크긴 크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크기가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깔끔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격이라고 할 수 없었죠. 우한공항도 충분히 현대적이니까요. 진짜 놀라운 건 입국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던 한국인들이 그냥 기계 앞을 지나가기만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뭐야? 장웨이가 궁금해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야. 한국 국민들은 여권만 스캔하면 바로 통과돼. 하지만 더 신기한 건 저희 같은 외국인들도 사전 등록만 하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면서 저희 지문과 얼굴을 등록해줬습니다. 이제 다음에 한국 오시면 줄 안 서도 돼요. 직원의 말에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다음에 올 거라고 벌써 확신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입국장을 나오면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커다란 화면에 각국 언어로 안내 메시지가 떠오르는데 AI 아바타가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중국어도 완벽했습니다. 우와, 발음 진짜 자연스럽다. 리밍이 감탄했죠. 그런데 진짜 사건은 수화물을 찾으러 갔을 때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가방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장웨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가방이 없어. 분명히 붙였는데. 순간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198명의 짐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여행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왕 선생님이 공항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직원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태블릿을 꺼내더라고요. 잠깐만요. 수화물표 좀 보여주세요. 장웨이가 수화물표를 건네주자 직원이 바코드를 스캔했습니다. 그러더니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 여기 있네요. 3번 벨트에 있어요. RFID 추적으로 위치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5번 벨트라고 안내받았는데요. 왕 선생님이 의아해하셨죠. 항공사 실수로 일부 짐이 다른 벨트로 갔나 봐요. CCTV로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휴대용 단말기로 뭔가를 조작하더니 정말 2분도 안 돼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오후 2시 47분에 3번 벨트로 이동했네요.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놀라웠어요. 수백 개의 가방 중에서 하나를 찾는 게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중국에서라면 최소 30분은 걸렸을 텐데요. 더 놀라운 건 그 직원의 태도였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가방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시스템상 오류였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웨이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직원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 순간 저는 입국장 한 구석에서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기계보다 사람이 늦네. 정말 그랬어요. 기술은 완벽했는데 사람의 서비스는 그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계가 발달하면 사람이 무뚝뚝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반대였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이네. 버스를 타면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깨끗하고 정돈된 게 아니라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한국 땅을 밟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제 생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단체버스 승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관광버스 세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첫 번째 버스에 타게 된 저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사님이 어떤 분일지 궁금했어요. 중국에서는 버스 기사님들이 대부분 무뚝뚝하거든요. 특히 관광버스 기사님들은 승객을 대하는 태도가 좀 딱딱한 편이죠. 그런데 한국의 버스 기사님은 달랐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기사님이 학생들이 모두 탑승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학생이 자리에 앉자 기사님이 일어나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사님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사님이 직접 환영 인사를 하다니요. 저는 이번 여행 동안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다닐 김동수라고 합니다. 처음 한국에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기사님은 계속해서 안전벨트 착용 안내와 함께 서울까지의 경로를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가이드 같았습니다. 오늘 서울까지 가는 길에 한강이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우니까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저씨 되게 친절하다. 우리나라 기사님들이랑 완전 다르네.
버스가 출발하면서 저는 기사님의 운전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더라고요. 차선 변경할 때도 여러 번 확인하시고 신호등이 바뀔 때도 천천히 멈추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정류소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화장실 때문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잠시 내렸는데 한 친구가 조금 늦었거든요. 중국에서라면 기사님이 경적을 울리거나 빨리 타라고 소리쳤을 텐데요. 그런데 김동수 기사님은 그 학생이 버스에 타는 모습을 보시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요. 그 학생이 미안해하자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우리 시간 충분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사님이 승객에게 고개를 숙이다니요. 게다가 늦은 학생을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해 주시다니. 옆자리에 앉은 장웨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중국에서 기사님은 명령자 같은데 여긴 반대야. 장웨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손님이라고 저렇게까지 해주시네.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기사님이 또 마이크를 들었어요. 지금 지나가는 곳이 인천대교예요. 세계에서 5번째로 긴 사장교라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진 다리였어요.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기사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학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속도를 조금 줄여주시기도 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는 잠깐 멈춰서 설명도 해주셨어요. 저기 보이는 게 송도 국제도시예요. 전부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신도시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기사님의 말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자랑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좋은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히 친절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기사님의 태도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걸 느꼈거든요. 중국에서는 보통 기사가 위에 있고 승객이 아래에 있는 느낌이에요. 기사가 운전해주니까 승객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분위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기사님이 승객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돈을 받고 운전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여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서울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제가 인사했어요. 김동수 기사님이 환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한국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뭔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한국에 온 지 반나절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 리밍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희는 명동에서 자유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왕 선생님이 3시간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라고 하셨어요. 조별로 움직이되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3시간 후에 명동 성당 앞에서 만나자. 저는 장웨이, 리밍이와 함께 조를 이뤘습니다. 처음에는 화장품 가게와 옷가게만 구경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가장 눈에 띈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와, 편의점이 진짜 많다. 장웨이가 감탄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몇 걸음만 걸어도 편의점이 나타났습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등. 모두 24시간 운영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 리밍이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건 명동 중심가에 있는 CU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ATM이 있고 택배 보관함이 있고 심지어 프린터까지 있었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거 거의 공공기관 수준인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점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공과금도 낼 수 있고 버스카드 충전도 가능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는 신기해하면서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은 학교 친구인 천하오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야, 큰일 났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천하오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까 여기서 음료수 사면서 카운터에 뒀는데 나갈 때 깜빡했어. 지금 가봤더니 없더라고. 저희는 함께 그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천하오가 말한 그 CU 매장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천하오가 점장님께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혹시 핸드폰 못 보셨나요? 아이폰이었는데요. 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 아래를 뒤져보셨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언제쯤 두고 가셨어요? 1시간 전쯤이요. 점장님이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리밍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뭐? 저기 있는 거 아냐? 리밍이 가리킨 곳을 보니 음료수 진열대 위에 천하오의 핸드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정확히 1시간 전에 놓았던 바로 그 자리예요. 어머, 정말 있네요. 점장님도 놀라셨습니다. 천하오가 핸드폰을 집어들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1시간 동안 여기 있었다고요? 진짜요? 점장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일 흔해요. 여기 사람들 지나가면서 봤을 텐데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라면 5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텐데요. 정말 신기하다. 이게 말이 돼? 장웨이가 속삭였어요. 점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끔 지갑이나 가방도 그대로 놔둬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편의점을 나오면서 저희는 말이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천하오가 중얼거렸습니다. CCTV가 있어서 안 가져가는 건가? 그런데 리밍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CCTV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 그런데도 물건 사라지잖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히 감시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편의점들도 구경해봤는데 어디든 마찬가지였어요. 물건들이 정돈되어 있고 점원들이 친절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여기 편의점들 진짜 다르다. 장웨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은 그냥 물건만 파는 곳인데 여기는 뭔가 공공서비스 같아.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천하오의 핸드폰 이야기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퍼져나갔어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렸거든요. 그러자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지하철에서 이어폰 떨어뜨렸는데 영무원이 주워줬어. 카페에서 가방 놔두고 화장실 갔는데 그대로 있더라.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한 친구가 묘한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카메라가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감시당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았거든요. 중국에서는 CCTV가 많아서 범죄를 예방한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CCTV가 있어도 없어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명동성당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좀 부럽다. 리밍이 말했어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릴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편의점이 정말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상이라는 것이 부러웠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장웨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이요. 셋째 날 오전, 저희는 서울 119안전 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전교육시설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화재 대피 훈련이나 하고 끝나겠지. 장회의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험관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어요. 입구부터 실제 소방차와 구급차가 전시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실제 화재 현장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내해주신 분은 현직 소방관이셨어요. 김태현 소방경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죠.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15년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김태현 소방경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왼손에 화상 흔적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체험은 화재 시뮬레이션 훈련장이었어요. 실제 아파트와 똑같이 만들어진 공간에서 연기가 나오고 비상벨이 울리는 상황을 체험하는 거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화재 상황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하세요. 훈련이 시작되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가짜 연기였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자세를 낮추고 벽을 따라 움직이세요.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바닥 쪽이 안전합니다. 김태현 소방경이 차분하게 지시했지만 저희는 당황해서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때 소방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100배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끝나고 영상실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실제 화재 출동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홍보 영상인 줄 알았는데 진짜 현장 영상이었어요. 화면에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검은 연기가 자욱한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소방관들, 의식을 잃은 사람을 업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 영상은 작년에 강남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화재 현장입니다. 김태현 소방경이 설명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소방관이 연기로 가득한 방에서 아이를 구해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소방관은 산소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아이를 안고 뛰어나왔습니다.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소방관은 제 후배입니다. 김태현 소방경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날 화상을 입어서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김태현 소방경이 저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 훈련은 살기 위해 배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소방관들이 하는 훈련은 다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가끔 소방서에 편지를 보내줍니다. 김태현 소방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중국에도 소방관이 있잖아. 리밍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직업이냐 사명이냐의 차이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 소방관들에게는 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체험이 끝나고 김태현 소방경이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으로 돌아가시면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체험관을 나오면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영웅이지.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화려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 남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된 사람들. 그게 진짜 영웅인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타서도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장회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부자라서 기술이 발달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랐습니다. 넷째 날, 저희는 KUICA 글로벌관을 방문했습니다. KUICA가 뭔지도 몰랐던 저는 그냥 또 다른 박물관인 줄 알았어요. 코이카? 뭐 하는 곳이야? 장웨이가 물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을 돕는 일을 하는 곳이야. 개발도상국을 돕는다고요? 리밍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일도 해요?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로벌관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도 곳곳에 불빛이 켜져 있었는데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을 표시한 거였어요. 우와, 진짜 많다. 천하오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까지 전 세계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총 몇 개국인지 세어보니 100개국이 넘었어요. 안내해 주신 분은 KUICA에서 10년째 일하고 계신 박민정 팀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이 언제까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1995년까지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다른 나라를 돕고 있죠. 박민정 팀장님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995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첫 번째 영상실에서는 한국의 ODA 역사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 폐허가 된 한국의 모습부터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도로를 만드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때의 한국은 정말 가난해 보였습니다. 저 때가 우리 할아버지 어렸을 때구나. 장웨이가 중얼거렸어요. 영상이 계속되면서 한국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반대로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돕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의료진 몇 명을 파견하는 정도였죠. 박민정 팀장님이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숫자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두 번째 체험관에서는 실제 지원 프로젝트들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식수 지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우물은 에티오피아에 만든 겁니다. 박민정 팀장님이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기술로 만든 우물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는 에티오피아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전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서 물을 길어와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을에서 바로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됐죠. 교육 지원 프로젝트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선생님들이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와서 컴퓨터를 가르쳐줬어요. 이제 저도 컴퓨터를 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 아이의 또박또박한 한국어가 스피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의료 지원 프로젝트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아프리카에 가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이 할머니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박민정 팀장님의 설명과 함께 수술 후 처음으로 손자를 본 할머니가 울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리밍이 질문했습니다. 박민정 팀장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한국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 고마움을 갚는 거죠. 그리고 지구촌 이웃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자선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전시관에서는 한국 청년들이 해외에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제 또래의 대학생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2년씩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들은 왜 저런 일을 해요? 천하오가 신기해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지원한 거예요. 경쟁률도 높아요. 박민정 팀장님의 대답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경쟁해서 가겠다고 한다니요. 체험관을 다 둘러보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가져온 공책을 꺼냈어요. 여행 내내 메모 한 번 안 했던 제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줄 적었습니다. 주는 쪽이 더 강한 나라다. 옆에서 장회의가 제 공책을 봤어요.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그냥 그런 느낌이야.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큰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군대가 강한 나라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본 건 달랐어요. 한국은 분명히 작은 나라였지만 전 세계 100여 개국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랑하지도 않고 묵묵히 하고 있었어요. 중국도 다른 나라 도와주잖아. 리밍이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뭔가 다른 것 같아. 저는 정확히 뭐가 다른지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KUICA 글로벌관을 나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이 또 한 번 바뀌고 있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나라.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희는 서울 디지털 단지에 있는 스마트 중소기업 기술전 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중소기업이라니 뭔가 작고 초라할 것 같았거든요. 중소기업 구경하러 가는 거야? 장회의가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은 안 가고 리밍도 아쉬워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하면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 유명한데 왜 이름도 모르는 작은 회사들을 보러 가는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전시관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신기한 장비들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한 모서리에는 투명한 물탱크가 있었는데 한쪽은 더러운 물, 다른 쪽은 깨끗한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하오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내해주신 김수현 연구원이 웃으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실시간 수질 정화 장비예요. 이 작은 기계 하나로 오염된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뀝니다. 정말이었어요. 더러운 물이 기계를 통과하는 순간 맑은 물로 변했습니다. 마치 마술 같았어요. 이거 진짜 마셔도 돼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수현 연구원이 직접 컵에 받아서 마셔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매일 이 물로 커피 마셔요. 완전히 안전합니다. 저도 한 모금 마셔봤는데 정말 깨끗한 물맛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신기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는 직원이 12명밖에 안 돼요. 김수현 연구원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12명이요? 그 작은 회사가 이런 놀라운 기술을 만들었다니. 다음 전시 코너에서는 소형 공기 정화 장비를 봤어요. 손바닥 크기의 작은 기계였는데 성능은 대형 공기청정기보다 좋다고 했습니다. 중국 스모그 문제도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리밍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실제로 베이징에 있는 한국 기업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공기 문제를 한국 회사에서 만든 기계로 해결한다니. 가장 놀라웠던 건 진단 키트 코너였습니다. 카드 한 장 크기의 작은 키트로 각종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혈액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10분 안에 결과가 나와요. 다른 연구원이 시연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하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니.
이 기술로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말라리아 진단이 가능해졌어요.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이런 놀라운 기술들을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죄송한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김수연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하셨어요? 큰 회사도 아닌데. 김수연 연구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어요. 우린 작아서 더 치열하게 생각했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대기업은 여러 사업을 하니까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이것 하나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더 간절하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수현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크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 다른 코너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을 봤어요. 휴대폰으로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로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실제로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의 작은 회사들이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기술 코너에서는 의료용 재활 로봇을 봤어요. 중풍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이었습니다. 이 로봇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연구원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감동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전시관을 다 둘러보고 나서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크지 않지만 깊다. 우리는 넓지만 얕은 게 아닐까? 장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아. 우리는 항상 크고 많은 것만 자랑했는데 정작 깊이 있는 기술은 부족한 것 같아. 리밍도 동의했어요. 여기 회사들은 작지만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대기업들보다 더 혁신적인 것 같아. 전시관을 나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큰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큰 나라, 큰 회사, 큰 건물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건 달랐습니다. 작지만 정말 필요한 기술, 작지만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발명품들이었어요. 기술자 아저씨 말이 맞는 것 같아. 천하오가 말했습니다. 작아서 더 치열하게 생각한다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술들이 나온 게 아닐까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그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나라 도시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깊이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깊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마지막 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전체 학생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왕 선생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저희와 내기를 했던 그 선생님이셨죠. 자, 이제 우리 내기 결과를 확인해 볼 시간이네. 선생님의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첫날의 그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장웨이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김치랑 BTS 빼면 뭐 남냐고 했어요. 맞아. 그리고 쇼핑이나 하자고 했지. 학생들이 작게 웃었어요. 그때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는 알았거든요. 왕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배운 건 BTS도 아니고 쇼핑도 아니지. 정말 그랬어요. 5일 동안 저희가 본 것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걸 발표해볼까? 여러 친구들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소방관 아저씨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핸드폰이 그대로 있던 게 충격이었어요. KYCA에서 본 영상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나씩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지난 5일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루하오야, 너는 어떠니?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지목하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젠 존경이라는 단어를 써야겠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존경스러워요. 제 말에 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말이네. 그럼 내일 비행기에서 발표할 PPT 준비를 해보자. 각자 한국에서 느낀 점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야.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PPT를 만들어야 했는데 뭐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너무 얕봤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작지만 더 강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조용하지만 더 떳떳했다.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지만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더 알고 싶어요. PPT를 다 만들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풍경들을 눈에 담아두고 싶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면세점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쇼핑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서점에 들렀습니다.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를 하나 샀어요. 기초 한국어 회화책이었습니다. 한국어 배우려고 장웨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응. 이 나라를 더 알고 싶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기 전에 기장님이 안내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한행 CG380편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갈아 나오는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어 부분을 유심히 들었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5일 전에는 작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 이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기내에서 PPT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나와서 발표했는데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그냥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이웃을 너무 얕봤습니다. 한국은 크기는 작지만 마음은 더 컸습니다. 소리 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았지만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웅들이 있었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놀라운 기술이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더 알고 싶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왕 선생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구름 사이로 중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곧 집에 도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한국어 교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안녕하세요.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뭔가 뿌듯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리밍이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어 배울 거야? 응.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 그때는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고. 비행기가 우한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5일간의 짧지만 긴 여행이 끝난 거예요.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나라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말이에요.